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노력이잖아요. 노력이 부족해서 사실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도구로 돌아올 때도 있는 거죠. 2014년에 왔던 그 슬럼프는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그때는 어떤 멘탈을 잡아야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좌절했고 늘 힘들었고. 사실 저는 매일 멘탈에 휘둘리면서 살아갔는데 불안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난 영원히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결국 저희 지금 하는 말들 들어보면 멘탈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은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님들.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빈틈의 위로 책을 적은 정신과 의사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농구 선수이자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김태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 방송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잘하는 방송이라는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야, 너 그건 좀 못했어 라고 말하더라도 아닌데? 내 기준은 잘했는데? 하고 흔들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반면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아닌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정확히 받아들일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멘탈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전부 반박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계속 신경을 거기에만 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는 지금 잘했는데 누군가가 그 못했다라는 그 남의 어떤 평가에 휘둘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이겨낸다 이런 것보다 무엇이든 인정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처음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내가 좀 못했지. 맞아, 나 잘했어. 내가 내 입장에서 나를 좀 케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면 좋은 멘탈을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저희 지금 하는 말들 들어보면 결국 남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는 또 필터링을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진료실에서는 인사이드 아웃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하시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많이들 하시는데 보면서 울었다. 정말 내 마음 이렇게 건드릴 줄 몰랐다. 자기가 영화관에서 이렇게 오열해 본 건 처음이다.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저도 너무 유심하게 봤어요. 근데 보면은 인사이드 아웃 1에 나오는 감정들과 2에 나오는 감정들의 좀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에는 일단 자기 감정들이에요. 그냥 기쁘고 슬프고 좀 더 자기 원초적인 자기 감정들인데 2는 남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면서 생겨난 감정들인 것 같아요. 남들 눈치 보면서 불안해지고 남들 눈치 보면서 뭔가 좀 수치심도 느끼고, 근데 2에 나오는 감정들이 1에 나오는 감정들을 밀어내잖아요. 잘 지내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은 필요 없어. 타인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들을 좀 잃어버리게 돼요. 내 감정들을 의심하고 못 믿고 눌러버리게 되는 게 저희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뵙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결국 1에 나오는 감정과 2에 나오는 감정들이 서로 누가 옳다가 아니라 다 맞다. 그리고 걔네들의 목소리가 융합된 자아가 나오잖아요. 남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듣지만 내 감정도 챙겨주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는 사람들이 그게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매일 멘탈에 휘둘리면서 살아갔는데 입사를 했을 때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엔 MBC가 저의 가능성을 보고 뽑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미숙하고 서툰 부분이 많았는데 왜 그랬냐면 저는 입사를 한 게 MBC가 처음이었고 대학을 다니다가 바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입되는 방송마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처음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불안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난 영원히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영원히 발전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선배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깨달은 바는 방송은 하면 는다예요. 다른 것들과 뭐 비슷해서 하다 보면 느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조급했던 거죠. 좀 못하면 큰일 났다. 영원히 난 이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갇혀서 저를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익숙하니까 별로 휘둘리지 않는데 저는 좀 성향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잘 휘둘리는 사람. 근데 오늘도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너무 떨려요. 이거 외에도 예전에 제가 책에서도 적었듯이 아나운서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잘 안 맞았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 잘 되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저를 몰아붙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맞았던 사람인 거죠. 그냥 회사는 다녔지만 사실상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계속 잠도 못 자고 몸도 안 좋았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 뒤로도 항상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같이 일하는 사람 진짜 중요하다. 저는 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느꼈는데 다솜 아나운서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예전 라디오 할 때도 이게 너무 좋다고 느꼈는데 다솜 아나운서 책에 적어준 얘기도 진료실에서 비슷한 걸 너무 많이 듣는 게 저희가 보거나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그 회사 내에서는 너 그거 문제야 라면서 공격을 하면은 스스로도 이게 너무 제대로 주관을 못 잡는 거죠. 저는 제 목소리를 지금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지가. 왜냐하면 아나운서들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갖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흠모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목소리 좋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아나운서들 중에서는 목소리가 좀 뭐랄까요? 안정감은 있는데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저한테 있거든요. 입사 초반부터 시작해서 좀 한동안은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이래서 늘 불안했죠. 제가 말하는 게 불안하고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싫고. 사회 초년생들은 진짜 강다솜 아나운서랑 비슷한 고민하시는 경우들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데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옆에서 너 이거 틀렸어 라고 계속 고치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말들이 다 맞지 않는데 당시에는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전공의 때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상담한 내용들을 녹음하고 그거를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정신분석의 대가 선생님한테 가서 1대1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가끔씩은 집단 슈퍼비전 시간이 있어서 예를 들어 한 정신과 의사 20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상담한 내용을 다 같이 종이로 읽으면서 그 선생님이 일일이 지적을 해줘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때마다 제일 많이 지적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너 여기서 이런 말을 왜 했냐예요. 뭐 말을 안 한 거 가지고 혼난 적은 거의 없고요. 네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라고 혼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냥 더 듣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결국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찾아갈 건데 네가 괜히 끼어들었다.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그 피드백을 정말 그 분위기 속에서 반복해서 몇 년간 듣고 나면은 이제 진료를 할 때 그 선생님은 이제 저랑 같이 안 계시지만 입이 안 열려요. 우리가 여러 기억 중에서도 강렬한 감정이 붙어있는 기억은 진짜 오래가고 힘이 세거든요. 그렇게 집단으로 있을 때 피드백을 받으면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붙어있는 기억들은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실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듣는 편이고요. 저는 실제로 그 체력 운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숨이 쉬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숨을 이렇게 쉬면 더 키시자 이러고 뛰었어요. 그때는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보다 하나 더 한다, 1시간 더 한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사실 그 가운데서도 별명이 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어떤 뭐 멘탈을 잡아야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좌절했고 늘 힘들었고 어차피 또 일어나면 또 운동을 하러 새벽부터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내가 부족했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14년에 왔던 그 슬럼프는 제가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이때까지 열심히 하면서 이 자리에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왜 경기장 가서 이거밖에 못하냐, 너는 도대체 연습을 안 한 거냐, 뭐 이런 등등 이전에 했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공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아픈 사람이란 걸 제가 몰랐죠. 사실은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이게 그냥 단지 열심히 안 해서 또 노력을 안 해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많이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태우 선수가 이제 노력이라는 단어가 짧게 말할 때마다 몇 번이고 나왔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노력이잖아요. 뭔가 안 되면은 노력이 부족해서 노력하면 더 된다. 사실 운동선수들 슬럼프 빠지면은 댓글들에 보면은 얘는 연습도 안 하냐, 선수가 노력 안 하냐 이런 댓글들 제일 많은데 근데 나 못했을 때 안타까웠던 거 맞아요? 정말 엄청 안타까웠죠. 그때 댓글에 김지용 이름을 본 것 같은데 한참 욕하는 사람. 아니. 정말 안타깝고 약간의 욕하는 마음이 섞여 있긴 했지만 팬심이 훨씬 컸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본인을 더 이렇게 혹독하게 비난하면서 더 노력하는데 그게 도구로 돌아올 때도 있는 거죠, 사실. 요즘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아마도 그만큼 내가 쓰러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일 것 같아요. 근데 회복 탄력성, 결국 쓰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저 요즘 이런 상담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학교에 뭐 병가를 내고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병가를 얻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본인이 노력하려고 하고 노력할 때 내가 이만큼 뒤처졌으니까 저 높은 기준, 내가 뒤처진 만큼 열심히 따라잡아야 되라는 생각으로 병가 낸 상태에서 영어학원 등록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태우 선수가 얘기한 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번으로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너졌구나.
나는 지금 굉장히 약해진 상태구나. 근데 인정하라는 게 그대로 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태로 단단해져야 되는데 내가 약해졌다는 걸 인정하면은 무리한 연습을 나한테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무리한 노력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최대한 잘게 쪼개라고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 들어야겠다. 우울증이 왔는데 그러면은 다들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강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뭐 하루에 1시간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1시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시작을 못합니다. 그럼 왜 시작을 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이것마저 못 해내게 되면은 나 스스로 너무 좌절스러울까봐 두려워서 피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드린 말씀은 5분이라도 하라예요. 그러니까 농구공으로 비유하자면은 나는 오늘 농구공 잡고 2시간 연습 빡세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가서 한 번이라도 일단 튀겨라 라고 최소한으로 작게 해야지 일단 시작이 됩니다. 눈 뭉쳐서 굴리면 점점 더 커지는 눈덩이가 되듯이 처음 시작은 자기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준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몸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 그냥 그러고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일단 시작은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정말 낮은 기준으로 시작하셔야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아마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5분이 아니라 그냥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그쵸. 큰 발전이에요. 네, 그냥 하고 그만큼 최소한만 하고 그날은 했으니까 더 안 해도 된다. 근데 만약 더 되면은 그냥 좀 더 하시고 이렇게 안내드리는 편이죠. 저는 사실 굉장히 잘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휘둘리고 이러는데 아까 김지용 선생님이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휘둘리지만 이 휘둘림을 길게 가져가진 않으려고 해요. 어쨌든 나는 안 휘둘리고 싶은데 휘둘리는 걸 어떡해요. 휘둘리는데. 이것도 인정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나는 휘둘리는 사람이야. 네, 저는 그냥 인정했어요. 나는 그냥 막 휘둘리는 사람이고 계속 휘둘리지만 말자.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끝없이 휘둘렸기 때문이거든요. 퇴근 후에도. 네, 퇴근 후에도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휘둘리니까 회사에 있는 것 같고 집에 왔는데도 집에 가고 싶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거는 저의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를 있어야만 한다.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 도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제 친구는 플라amen코를 하는데 나는 플라멩코 출 때 정말 회사 다 잊는다. 오늘 어떤 사람과 싸웠어도 회사에서 그때만큼은 다 잊는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순간도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회사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죠. 초년생 때.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정말 많은 시도를 하다가 결국 지금은 사진을 찾아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계속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다. 하면 사진 편집을 하거나 뭐 사진 관련 유튜브를 보거나 사진 관련 인스타를 보거나 이렇게 사진 관련 콘텐츠를 좀 찾아보면서 힐링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때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태수 선수가 얘기했던 거랑 지금 다솜 아나운서가 얘기한 게 정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결국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아예 그냥 바뀌기를 바라거든요. 안 흔들리는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는데 사실 20-30년간 살아온 게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타고난 것도 잘 안 바뀌고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그 대신에 주변 환경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조언을 선배들한테 듣고 또 코치님한테 듣고 감독님한테 듣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어렵기도 했고 그런 조언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고 이런 거를 생각할 성숙한 면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슬럼프를 겪고 나서 조금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는데 상대방에서 어떤 태도든 어떤 뉘앙스든 저에게 해주면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준비가 안 되면 그게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 노력이나 그런 행동들이 별로 좀 모자라다거나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자기도 자기 거 못하면서 왜 나한테 와? 네 가름마나 잘 타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또 후배들한테 조언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찾아가서 힘들어하지만 분명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농구팀에는 보통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코치님을 포함해서 대략 한 20명 정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힘들어하는 선수한테 보면 괜찮지, 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한마디씩만 던져도 얘는 똑같은 말을 20번을 들어야 맞아요.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 선수가 제 방에 찾아오면 그때 해줘요. 또 조언과 또 위로도 함부로 또 하지 않는데 제가 힘들었을 때 매일매일 위로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정말 나를 위해서 위로를 하는 걸까? 그냥 얘가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마디 위로차 본인을 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언과 위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솜아 너 잠깐 앉아봐. 내가 말이야 너가 어떤 방송하는 걸 봤는데 나는 너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진짜 나를 위해 마음을 써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야 너 그게 뭐냐? 이러면서 따라와봐 이렇게 얘기를 그냥 그 사람은 저한테 화풀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뭐 조언을 해준 것보다 비난만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날 위한 조언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야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사실 그때는 그냥 선배 말이니까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해주는 조언은 그 사람을 길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후배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배들이 먼저 다가와서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조언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좀 조언을 받고 싶은데 오히려 너무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웃긴 게 이제 선수들도 보면 저희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선배들한테 좀 형님이 오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술기운을 빌려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또 해주면 안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엔 조언을 듣고 싶은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기도 하지만 잘 듣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자아가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단순히 단단하기만 해서는 또 이게 문제가 트러블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저희는 자아가 좀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결국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확고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별로 싸우지도 않아요. 상대가 뭐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네 말도 맞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면서 스스로 안에서 그런 걸 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은 저는 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와 동시에 건강한 좌절의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좌절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오히려 남들의 이런 비난에 굉장히 무너지고 쉽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건강한 좌절의 경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제일 좋냐라고 할 때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김태수 선수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나보다 항상 잘하는 사람은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어도 항상 이길 수가 없는 게 그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삶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비난받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질 수 있다라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방식대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경험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단단한 자아를 좀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늦었나요? 운동하는 거? 뭐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요?